네, 운명의 날을 맞은 삼성. 이 시간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 심사가 끝나면 이제 특검 사무실 혹은 구치소로 이동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로 가게 될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관련 소식 풀어보고요. 또 한 곳, 자,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부분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인데요.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의 신경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 총장 귀국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반기문 전 총장, 지금 프랑스 생수부터 해서 뭐 턱받이, 퇴주잔 논란까지 뭐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지금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영상을 보면 또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만큼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이제 안티 세력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될 예. 테고요. 그러니까 워낙 비판적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논란이 이제 점점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반기문 퇴주잔 논란 이것은 뭐 좀 영상을 보면은 풀 영상을 보니까 그 원래 전체 영상을 보면 원래 그 절차대로 했더라고요. 충청도에서 하는 그 풍습대로 했다는 뭐 그런 것이고요. 네. 나머지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 그 국내 정치계에 그 적응하는 그런 과정 중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과 의례라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겠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에 입문하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판적 시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실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눈에 보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가 있고 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뭐 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다 그렇죠. 보니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뭐 또 이 전반적으로 이 캠프에서도 뭐 이 대응하는 수준이 상당히 지금 뭐 좀 미흡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수가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에서는 방명록 때문에 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씀도 하셨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정치 새내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숙한 점들이 자꾸 보이고 또 그렇다 보니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통화 행보를 하겠다고 해서 예. 귀국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뭐 현충원 참배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광폭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은 좀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가서 어떤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정치 면에서도 미숙하고 예. 또 반기문 전 총장이 외국에 오래 있긴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세상 물정을 좀 잘 모르지 않나. 예. 그럼 모른다고 하면 옆에 이제 참모들이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줘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실수 가지고 그게 굉장히 지금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일단 정치인은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가장 그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뭐 외교관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약간 기존 정치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는 예. 것이 어떻게 보면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에 대한 국민의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행보 자체를 보면 기존 정치인들이 했던 그런 행동을 답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존 정치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것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계속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반기문 전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대선에 나가고 싶으면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래서 잘하는 걸 해야 한다. 그렇죠. 정치 예. 행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인 면이 아니고 정말 솔직한 자기의 어떤 심정 그런 것을 일단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네. 대권 행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랄지 이제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면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예. 뭐 오랜만에 외국에서 있다 들어왔으니까 사실 그냥 실수로 보고 넘길 수도 있는데 아까 이동우 기자 얘기한 대로 뭔가 좀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인 것 같고요. 꽤 많은 거죠.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예.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찬성하는 네. 여론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많고 예.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뭐 세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그마한 실수도 다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반 전 총장 홀로 정치를 할 것도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다가 이제 금전적으로 굉장히 빡빡하다 이런 말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창당보다는 기존 정당에 들어갈 가능성 이게 좀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당초에는 마치 그 정당을 하나 만들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뭐 차를 사고 뭐 사무실을 네. 2개 얻고 이게 다 그러고 다 개인 돈으로 본인 지금 돈으로 하다 쓰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있다면서요. 힘들다.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실수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약세를 보이면 예. 약세를 보이는 순간 몸값이 이게 떨어지나요? 그럼요. 그 무너질 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그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든 이 어떤 제3지대나 어떤 빅텐트를 주도해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정당이 흡수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 박지원 대표가 반기문 향한 문 거의 닫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 여러 가지 행보가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가 국민의당 입장에서 특히 이제 호남을 대변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꽤 있거든요.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탄핵과 관련해서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뭐 전화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참배하는 거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실 좀 탐탁지 않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행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예.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어떤 물밑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겉으로는 이제 박지원 그 신임 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경고성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는 것이죠. 네. 어느 그러나 당으로 갈 것 같으세요?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뭐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제일 유력하다. 높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보수 정서, 여당 정서가 좀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으로는 뭐 지금 워낙 뭐 탄핵 정국 하에서 새누리당을 가는 거는 불가하고 본인도 예. 이제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과는 이제 좀 호남의 정서를 좀 업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국민의당과도 뭐 연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을 때는 이제 어떤 보수 정서가 또 완전히 또 돌아설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 일단 바른정당의 둥지를 틀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새누리당으로도 갈 확률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으로 갈 확률도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지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뭐 중요한 이슈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 좀 약간 입장이 왔다 갔다 해서요. 지금 문재인 대표도 좀 행보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예.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 전부터 이 문재인 전 대표 사드에 관한 걸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사드를 원천적으로 무효에서부터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존중을 해서 다음 정권에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권 인정을 하자는 건지 네.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전략적인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띠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물론 다른 주자들부터 공격은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이고요. 네. 본인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은 이미 확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데 외연 확장의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공격받는 것이 안보잖아요. 안보. 네. 그럼 본인의 안보에 관해서 여기서 만약에 사드 무효하고 재검토하겠다. 뭐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도랄지 또 보수 일부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의는 존중하되 뭐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애매모호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모호하나 전략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보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으로 단축하자는 거고 예.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월로 단축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모병제를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야당 후보들만 이런 공약을 내는 건 아니고 네. 뭐 좀 남경필 후보처럼 여당상의 후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제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분단 국가에서 자꾸 병역 문제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 병역의 그 기간을
줄이다 보면은 네. 뭐 상당히 좀 이 안보에 이제 불안이 생길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이 보병보다는 뭐 어떤 첨단 전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뭐 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득보다는 실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잃는 예.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 핵심 측근이죠. 표창원 의원이 공직에 65세 정년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정치권 논란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예. 약간 표창원 의원이 뭐 반기문 총장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세계적인 어느 나라에도 어떤 선거직에 출마에 있어서 최저 연령 제한은 있는데요. 그 네. 정년퇴직처럼 왜 상한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한은 있는데 예. 상은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대부분이 헌법에서 네. 피선거권을 다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한수를 두게 돼버리면 이제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네. 어떤 시험을 봐서 아니면 뭐 추천에 의해서 그런 임명직이기 때문에 임명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하기에 적당한 나이를 법에는 규정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선거직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그걸 제한을 하게 되면 이건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또 어떤 법을 발의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표 의원의 기준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문 전 대표는 자격이 있고 반 전 총장은 자격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지금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지금 여의도 보면은 65세를 넘어서 70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그래픽 준비된 게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사실 킹메이커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었던 김종인 대표도 뭐 만 76세고요. 그리고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죠. 74세입니다. 지금 보면은 70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77세고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대표 75세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73세, 네.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71세.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대표적 인물들이 지금 이제 70대고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63세거든요. 근데 다만 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이제 2년 뒤면 이제 65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만약 대통령 되면 2년 있다가 물러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이제 얘기도 그런 하더라고요. 뭐 얘기도 예. 있기 때문에 이제 표창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띄우기 위해서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표창원 의원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어떤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이고 이와 네. 관련해서 얼마든지 뭐 토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순풍보다는 역풍일 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 폄훼 발언을 통해서 상당한 이제 굉장한 역풍을 시련을 맞았죠. 겪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표창원 의원의 발언으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중장년층의 어떤 그 표심을 끌어오는 것이 그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찬물을 끼얹는 이제 네.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이 전 부분은 이제 대표, 빨리 가급적 예. 그 좋은 방향으로 수습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수습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1, 2위를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계속 다투고 있는데 귀국 후에 이런 민심에 좀 변화가 있을까 이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귀국 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심의 변화가 좀 있을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의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 전 총장의 귀국 15일, 16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 내용인데요.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먼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4%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20%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위, 이재명 성남시장이 9.5%로 3위에 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4.8%, 안희정 충남지사가 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의 3자 대결을 전제로 한 대결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전 대표가 47%, 반 전 총장이 29.4%, 안 전 대표가 12.1%를 기록했습니다.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양자 대결 결과도 볼까요?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54.1%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효과는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반 전 총장이 귀국하기 직전에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귀국 전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양자 대결 결과는 53대 37이었습니다. 물론 조사 기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귀국 후에 실시한 조사와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은 귀국 전보다 다소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전 여론은 한국갤럽이 10일에서 12일까지 4일 동안, 귀국 후 여론은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한국갤럽 19%, 한국리서치 10.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귀국하면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질까 했는데 지금 별로 좁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한 뒤에 뭐 여러 민생 행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임팩트랄까요? 한 방이 좀 부족한 듯한 이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는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오르기보다는 뭐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설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면 지지율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뭔가 좀 특히 이제 지금 사람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와 관련한 어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층의 어떤 민심을 이제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는 그런 행보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이런 행보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광폭 행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기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행보 상황에서 좀 이 확실한 이제 방향을 잡고 갈 경우에는 예. 조금 이제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는 네.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그 어떤 뭐 내공이라든지 행보를 봤을 때는 당장 어떤 이 확실한 터닝 포인트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런 노력이 뭐 성과를 보인다면은 설날 연휴 이후에 뭐 그 여론의 어떤 반등이랄까요, 뭐 네. 변화랄까, 뭐 그런 거는 한번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결정적 한 방이 없으면 이런 추세는 계속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망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예. 경제와 관련한 예. 어떤 확실한 비전과 대안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먹고 사실 사는 문제. 반기문 전 총장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국내에 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의 예. 자문교수단을 가지고 지금 계속 관련 그 정책을 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지율도 좀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자,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주목되는 사람 이재용 네,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영장을 어떻게 발부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보시는군요. 있고요. 예. 일단 영장 실질 심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일단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죠. 그러니까 네.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단 뇌물의 성격도 일반적인 뇌물에 비해서 뭐 죄질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특검에서 의율 하고 있는 것이 또 횡령범 아닙니까? 횡령 자체는 사실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특검이 조사한 부분 뇌물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징검다리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 징검다리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특검이 짚고 넘어갈 징검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횡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뇌물 공여는 형량이 낮습니다. 5년 네. 이하 징역인데 횡령 부분은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로 가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형량이 높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사보는 데 있어서도 또 유럽이랄지 유엔의 반부패 협약, 뇌물 방지 협약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영장은 아마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보는데 지금도 굉장히 심리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은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 30분, 길으면 뭐 1시간 넘는 경우가 별로 예. 없죠. 그렇지만 특검도 사실 영장 청구할 때 굉장히 고심 많이 그렇죠. 했었는데요. 굉장히 예.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아마 영장 심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예. 오늘 저녁에도 아마 결과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로 넘어갈 수 일단 있다. 기록은 전체 다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새벽 정도에서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횡령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정유라 씨나 뭐 최순실 씨 이 일가를 지원하는 돈이 그 이재용 씨 개인 돈이 아니라 삼성 돈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되는 그런데 겁니까? 이제 이런 건 있죠. 뭐냐면 뇌물로 지급을 했으면 불법한 목적으로 회사 돈을 쓴 거고요. 예. 만약에 정유라를 지원할 때도 개인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는요. 네. 코레스포츠나 비덱스포츠하고 예. 컨설팅 계약을 해서 정식적으로 기부금 형식으로 갔을 겁니다. 예. 그리고 미르나 K스포츠 제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갔다 하면 횡령죄는 되기는 어렵죠. 네. 그렇지만 뇌물로 보기 때문에 불법한 용도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요 뇌물죄로 처벌할 때 일반적으로는 횡령죄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까지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법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가려는 것이 바로 특검의 입장이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이 돼요. 지금 뭐 삼성은 초비상인데요. 국내 주식시장 큰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국내 시장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은 부패방지법 이게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패방지법과 관련된 거기에 예. 위반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은 뭐 국내 매출보다는 세계 수출하는 그 비중이 훨씬 큰 글로벌 예.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이 커진 거죠. 더군다나 오늘 그 영장 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 네. 그 이미지 타격과 함께 실질적으로 뭐 벌금이라든지 뭐 어떤 그 각종 그 제재를 받게 되면 예. 삼성이 그 글로벌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이제 우리 국내 그 기업 전체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영장 실질 심사 뭐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나면 네. 어디서 보통 피의자들이 대기를 합니까?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특검 사무실로 가서 대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또 구치소에서 대기를 할 것이다. 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구치소에서 일반적으로는? 예, 대기를 예. 시키죠. 그런데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느냐 그렇지 않고 검찰이 청구에 따라 달라져요. 예.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찰 유치장에 다시 대기를 시켜요. 그렇지만 검찰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 구치소 아니면 검사실에 대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사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단 특검 검사실에 대기한다고 나왔는데 그분은 아직 뭐 그렇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 측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할 거예요. 예. 특히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강요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억울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피해자 부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게 되면 네. 이제 삼성이었던 오너 리스크 그런 부분을 아주 대두를 시켜서 이제 불구속돼야 한다는데 이제 전력 투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특검에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또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할 것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삼성의 변호인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아까 그래도 영장을 발부할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이동훈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저도 뭐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워낙 혐의가 이제 무겁지 않습니까? 좀 이제 뇌물 액수도 크고 횡령 액수도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뇌물과 횡령을 동시에 뭐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보완적 개념으로 이제 횡령 90억 원대 횡령까지 이제 적용을 한 것이고 이제 좀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이 50억이 넘으면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기 때문에 이 형량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이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까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상당히 이제 법리적 검토를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한 7, 80%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지금 조희연 영장 전담 판사가 지난번 신동빈 롯데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영장을 기각을 하긴 했습니다.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법리 검토 이 다툼의 소지가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도주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이제 기각을 한 바가 네. 있습니다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혐의의 어떤 형량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예. 영장을 기각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도 뭐 혐의가 좀 중대하다 이러면 영장을 보통 발부합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요. 우리가 알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안의 중대성이죠. 예.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 염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실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랄지 장관 같은 사람들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안 자체가 중대하면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발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죠. 두 번째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했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사유에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단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말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아니면 뇌물을 제공한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부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영장 기각이랄지 발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이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예. 이제 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의 논리가 상당 부분 이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릴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네. 상당 부분 뭐 직접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횡령이라든지 또 뭐 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뭐 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특검에서는 어쨌든 오늘 그 영장 발부도 상당 부분 자신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이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지금 시작한 지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금 심사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구속 심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안에서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첨예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영장에 적용한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는 경영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측에 지원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승계 관련 부정청탁이 없었고 대통령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원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를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베일에 가려졌었던 특검 측 그리고 삼성 측의 참석자도 밝혀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은 오늘 심사 직전까지 누가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이 부회장 수사의 총지휘를 맡았던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해 김창진 부부장, 김영철, 박주성 검사 등 4명이 참석했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대형 로펌의 이정호, 문강배 변호사 등 호화 변호사들 6명이 나섰습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특검 수사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삼성 측은 지난 2015년까지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이 변호사 등을 앞세워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319호 법정 좀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를 받고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입니다. 지난 2006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곳에서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그 다음 해에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로 2013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운용해 횡령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씨 등의 구속도 이곳에서 결정됐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의연 판사는 오늘 하루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 한 건만 맡았습니다.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이 해당 건만 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되지만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면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 취재 기자도 발부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신동빈 그 롯데 회장 구속영장 기각할 때도 새벽 예. 4시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특히 이제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을 보는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초미의 관심사고 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 수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뭐 그런 중요한 그 결정이기 때문에 예. 이 조의연 그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아주 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오늘 밤 내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 새벽 정도에 최종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법적인 어떤 그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예. 보장 차원에서 그 당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법적인 다툼의 소지는 꽤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하는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종합해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뭐 삼성 뇌물죄 수사도 지금 측근들 재판도 그렇고요. 지금 모두 마지막에는 지금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블랙리스트 수사도 지금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특검 수사 상황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 오늘 새벽에 돼서야 귀가를 했습니다. 돌아갈 때 표정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지쳐 있는 표정이겠죠. 예. 더군다나 15 김기춘 비서실장이 15시간, 또 조윤선 장관은 뭐 21시간, 20시간, 예. 21시간 조사받고 귀가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 본인들은 뭐 대비를 했을 거예요. 어떤 예.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윤선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증거들이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문체부 직원들의 어떤 컴퓨터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가 됐는데 그게 예. 조윤선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또 본인의 어떤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 그 하드디스크를 장관 하드디스크를 2번에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검에서 입수를 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특검은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결과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전까지는 증거가 없다가 여러 가지 뭐 부산국제영화제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증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했다는 것을 거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귀가를 시켰지만 네. 결과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정무수석을 할 때 그것이 작성이 됐다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을 했던 정관주 그리고 정무비서관을 했던 정무비서관을 했던 네, 신동철, 신동철, 예. 그 밑에서 실행하고 지시 받은 사람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조윤선 장관은 오히려 그 이유보다 더 윗선이고 지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을 반드시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검이 두 사람을 부를 때는 뭔가 정황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불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SBS 보도에 보면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특검이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하나죠. 다이빙배를 상영했다. 이 이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다이빙배를 상영하면서 예. 상당히 이제 그 보수 단체라든지 뭐 정부 쪽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이제 반발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부산영화제 이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초 14억 원씩 지원되던 것이 이제 8억 원으로 이제 감축이 됐고 그리고 그마저도 아예 그냥 완전히 삭감하라고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직권남용 혐의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될 테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이제 미온적이던 그 문체부 1급들 6명을 당시 이제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데 뭐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윤선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첫 현직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는 게 아무래도 본인한테 좀 유리합니까? 글쎄요, 뭐 그 유리하다, 뭐 불리하다 이런 것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겠죠. 현재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는 게 이제 상당한 부담일 텐데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관직을 물러나는 경우에는 예.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결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지시 주체가 김기춘 전 실장을 넘어서 만약에 대통령이었다. 이게 밝혀지면 이게 중대한 또 탄핵 사유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은 그것까지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하나지 않고요. 특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블랙리스트, 근데 블랙리스트 자체가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순실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관계가 있다고 특검이 보고 있는 거죠. 그 2월 초, 늦어도 2월 초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한 밝혔죠.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예. 의미가 있냐면 일단 특검에서 뇌물에 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삼성이 끝났고 그다음에 SK랄지 CJ, 롯데를 수사를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달 말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어떤 신병 처리가 끝나는 것이 거의 뭐 이번 주 아니면 적어도 다음 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일단 특검의 입장에는 블랙리스트와 아니면 뇌물, 삼성과 관련된 대기업과 관련된 뇌물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2월 초로 잡았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지금 진행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있는 만약에 상황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구속이 되게 되면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걸 처리를 해서 특검에 넘기겠다는 거죠. 탄핵 헌재. 기소를 그래서? 해서 결국 헌재에 넘기면 예. 헌재가 그 부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특검도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헌재와 뭐 특검 수사가 이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뭐 특검 조사는 받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조사를 받을까? 이건 또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받기는 하겠죠. 뭐 예. 어쨌든 뭐 아무리 지금 이제 코너에 몰렸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예. 특검 조사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뭐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직접 뭐 검찰 조사든 특검 조사든 받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다만 이제
한 번 요청에 바로 받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버티다가 조사받는 네.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가급적 2월 초에 그 설 연휴 지나고 나면 이제 조사하겠다는 것이 예. 왜 그러냐면 한두 번 이제 버티다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2월 말이나 돼야 이제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일단 특검 1차 시효가 2월 28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30일 동안 특검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2월 28일로 그렇죠. 종료를 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일단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겠죠. 이제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2월 중순 정도에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박영수 특검의 또 한 기본적인 번 입장인 것 그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 설 전에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청와대는 그런 움직임을 상당 부분 보이고 예.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간담회 형식이든 뭐 기자회견 형식이든 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리를 할 경우에 오히려 아마 더 국민적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특검의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질 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이건 저는 좀 애단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만약 특검 조사하면 일정 조율해서 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에 있어서 법률 대리인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네. 그중에 서석구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네. 친박 단체랄지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특검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또 야당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응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꼭 응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징표들에 의하면 그래서 네.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나는 정치의 중립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는 특검의 수사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갈 가능성도 그건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박근혜 대통령 조사받으러 나와 봐야. 이전에도 그런 뭐 상황이 검찰도 되는군요. 마찬가지였고요. 이제까지 약속한 게 지켜진 적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